예. 안녕하십니까. 강연재 변호사의 핫한 토크. 핫도그. 이거 핫도그면 뜨거운 게. 강 변호사님 좀 이상하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아니 겁니까? 저 개는 아니고요. 예, 핫도그. 예.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다시 2.7% 떨어졌다. 물론 네. 이것을 저는 여론조사 내용을 믿지 않고 추이만 보는데. 그렇죠. 별의별 지금 대북쇼 홍보를 해서 그래서 갑자기 경제가 엉망이다 하고 전부 욕을 해서 지지율이 그냥 폭락하다가 네, 거의. 평양에 간다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멈추더만은 네. 평양에 갔다 오니까 TV는 70%대, 마찬가지 72, 73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또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들은 60%대 초중반 그렇게 딱 맞췄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자기들이 맞춰놓고는 조금 쑥스러운가. 이제 또 이번 주에는 2.7% 떨어졌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유은혜 장관 논란 등이 여파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제가 볼 때 정말 이 여론조사 회사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졌다 하는 게 맞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건. 진짜 참고로만 네.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제 여론조사 회사가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핑계나 명분을 살짝 만들어서 공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도 왠지 전략적 사고가 있을 듯한 예.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법률에 좀 규정이 돼서 그 제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죠. 심지어 뭐 같은 날에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10%에서 많게는 20%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이런 데가 중요한 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론조사는 문항을 어떻게 묻느냐. 예, 그것도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진짜 아 같은 다르고 말이라도. 어 다르고 하듯이 여론조사 내용이 한 20, 30%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여론이 또 그 정도로 여론을 낳고 그러면서 밴드웨건으로 네. 하나가 조작이 되면 이제 따라가면서 그걸로 수렴하는 네. 이런 지금 부분도 네. 굉장히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정권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다. 더 웃기는 거는 민주당도 올라갔고 한국당도 동반산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정권의 지지율은 조금 떨어졌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갈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제 기준에서는 없는데. 나는 한국당이 올라갔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여당이 내려가면 반사작용으로 야당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 봐요. 워낙 낮으니까.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 유은혜를 부총리로 임명하는 부분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지금 민주당이야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면은 예. 뭐 그걸 뭐라 그러네 속담 거수기 중에. 뭐. 예, 그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야 되나요? 예.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지지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요. 뭐 큰 기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당시 이 새누리당보다 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충성을 보이고 또 그 뭡니까? 거수기 역할을 하고 홍위병 역할을 하는 게 한 10배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는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네. 문 정권에 대해서 속으로야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거의 이제 비판을 조금이라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다 국회의원 이제이신 건데 또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뭐 당직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건데 불과 뭐 1년 반도 이제 채 안 남아서 총선이 있으니까요. 누구도 뭐
지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나를 세우거나 비판의 목소리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조차 저는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총선까지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정확히는 그 내후년 4월이니까 이제 딱 1년 6개월 정도 남은 1년 6개월 남았잖아요. 네. 1년 6개월 남았나? 아니죠. 그래 1년 6개월이네.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인가요? 네, 4개월이죠. 자, 그런데 아니죠. 아니죠. 1년 6개월이죠. 네, 죄송합니다. 좀 저기 다 이게 사회과학적인 사람은 산수가 되면 안 돼가. 편집해 주세요. 너무 바보 같다. 그런데 아니 괜찮아. 이게 더 좋아요. 나도 몰랐는데 뭐 둘 다 헷갈렸어. 숫자가 안 되는데. 1년 근데 12월까지. 1년 6개월, 18개월 남았는데 18개월 뒤에 문재인 지지율이 몇 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 변호사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확실하게 장담을 하는데 저는 20%대 미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 자, 북한 한번 갔다 오면 올라가고 북한 한번 갔다 오면 올라가면 앞으로 북한을 몇 번을 갔다 와야 지지율을 40, 50%라도 유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앞으로 북한 이슈 가지고 더 올리지는 못할 거고 경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까? 나빠질 거라고 봅니까? 지금 경제는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래도 전문가의 목소리라든지 전문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보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경제적 수치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정부의 경제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요. 근본적인 그 좌파들의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과 체질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뀌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또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거의 표를 조금이라도 또 지키기 위해서 바뀌는 신용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한 명만 바뀌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동자 단체, 대표적으로 아시는 민주노총, 뭐 또 각종 시민단체들. 문재인 대통령 혼자 바뀌어서도 되는 게 아니지만 이 전체 이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이 좌파 전체 인사들 단체들의 근본적인 체질과 본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사회주의적 경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성적을 보면 제일 성적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머리 나쁜 사람도요. 외우기만 하면 죽도록 성적이 좀 올라가요. 암기 과목에. 머리가 좋은 애들은 좀 놀았다가 공부 조금만 하면 올라가고 제일 성적이 안 올라간 거는 뭔가 하면 공부하는 버릇이 더러운 사람인데 고집이 세가지고 난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애들은 죽으라고 해도 성적 절대 안 올라가요. 공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 보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딱 이 정권이 그런 건데 오늘 뭐 한 좌파 매체의 내용에 보면 기가 찼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70%가 찬성한다길래 내가 무슨 통계를 냈었냐고 하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통계 내용하고 제목이 달라요.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 24.2%. 뭐 그건 그 정도 나온다 칩시다. 왜냐하면 이 정권을 뭐 죽어도 지지하는 사람이 한 4분의 1은 된다고 보니까. 근데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45.8이에요. 그런데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을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야 된다는 데 넣어가지고 이 45.8과 24.1을 합치면 70%. 그러니까 기사 타이틀을 소득주도 성장 이대로는 안 된다. 의견이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건데. 그건 75%지. 75%. 그렇죠. 그게 이렇게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가 75%다라고 헤드라인 뽑으면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맞는 말인 거를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근데 이런 식의 저는 이걸 장난질이라고 하는데 정말 뭐 헤드라인만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속을 수도 있습니다만 잠깐만 내용을 봐도
장난질이라는 걸 요즘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여러 번 나왔었어요. 지금 정권에서 이런 비슷한 이상한 헤드라인과 실제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딱한 게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이 딱한데 유언회나 뭐 저기 다른 뭐 이 정권의 이 뭐라고 운동권 칼날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되어서 좀 비판을 받거나 또 국립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뭐 잡았을 때 좀 즐기고 또 바뀌면 가고 그런 게 정치의 법칙이니까 그렇다 치고 아 근데 유은혜 그분이 운동권이에요? 뭐 성균관 대학에서 거기서 데모할 때 사람을 좀 몰고 다닌 키가 170이고 그것도 운동권 여성치고는 또 뭐 좀 이렇게 뭐 어떻다. 요즘 하도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예쁘게 생겼다고. 네, 뭐 그렇게 여자가 그러면 괜찮은데 또 제가 예쁘게 생겼다 하면 또 이 미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운동권을 좀 했대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운동권에서 쭉 좀 있었다 그런 사람인데 자 김동연 이 현 부총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 정권에다가 충성을 바치고 있다고 봅니까? 저 사람 나중에 무사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 말씀이 본인이 죽을 때까지는 정권을 안 주고 20년에서 50년 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으신가 지금 보죠. 이해찬이 67세인데 50년을 살면 67 플러스 50 하면 117세까지 살겠다. 세계에서 117세까지 살은 사람이 기록상으로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 살아생전에 정권 안 바뀔 거고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뭐 50년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은 그 후로도 뭐 50년까지는 갈 것이다. 아니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면 목숨이 지금 2년 아니면 3년 남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보고 저 이해찬 전 총리가 왜 저렇게 자신의 수명을 저렇게 단축을 시키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워낙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괜찮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말씀은 뭐 저런 말씀 다 하는데 거의 한국 정치의 그 역대 최고급 싸움꾼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이고 뭐 본인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밀어붙이는 거는 거의 뭐 타의추종 불허한다고 옛날에 잘 제가 아실 거 아닙니까? 같은 당에 있을 때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저도 그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분도 저를 별로 안 좋아했겠지. 이제 처음으로 그분이 아마 무슨 당 대표인가 어디에 출마를 하면서 악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악수를 하는데 저를 보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황장수 위원장은 농민운동을 했다 해서 이렇게 상당히 시골틱 한 줄 알았는데 와 이리 부르주아 같이 생긴 너 이러더라고요. 아니 농민운동은 부르주아 같이 생긴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첫 마디예요. 괜히 남하고 인사하면 아이고 그 저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덕담하면 될 건데 네가 왜 생긴 게 왜 그러냐. 독담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그분이 지금 민주당을 잡아서 문재인과 이해찬이 얼마나 더 화기애애하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임기가 뭐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예. 뭐 완주하시면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당연 퀴즈를 좀 남으신 낼게요. 건데. 이거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문재인이 행사한다 1번, 이해찬이 주로 행사한다 2번. 다음 총선 공천권을 누가 행사할 것 같습니까? 저는 2번 같아요. 2번 같습니까? 네. 저도 2번이라고 보거든요. 뭐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 시선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뭐 저희 느낌을 얘기하는 건 또 제 자유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면은 저분 혼자서 정말 많은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탄생, 지난 박근혜 정권의 뭐 몰락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는 이
9년간 그 누적된 이 좌파 인사들, 좌파 시민단체들의 어떤 원한과 뭐 모든 것들이 응축돼서 지금 창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과 개인기랄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늘 그 소신파라기보다는 조금 우유부단한 분인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힘과 강한 카리스마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 이해찬 지금 대표님은 제 세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분이 한참 조용히 계셨잖아요. 내 세대 이상이 네. 돼야 좀 알죠.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나오셔서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요즘에서야 좀 알게 됐고 딱 나오시는데 물론 옛날에 얼굴은 생각이 납니다만 요번에 나오셨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얼굴이 강하게 생기셔가지고 막 요즘 나이 들어서 그래도 얼굴에 좀 빠진 거예요. 도끼가. 아니 그 눈매라든지 내가 눈 젊었을 밑에 땐 이렇게 더 시커멓게 했어요. 이렇게 있으시고 해서 네.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무튼 뭐 대단한 싸움꾼이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뭐 그 기질이 어디 가셨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혼자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혼자 모든 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권의 힘은 빠지게 돼 있고 이해찬 그분이 그 나이에 거의 뭐 부활하듯이 나오셔서 당대표를 압도적으로 되실 정도면 이미 독자적 그 권한은 다 확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될 때 한국 사회의 이 운동권의 그 연배의 리더들은 장기표, 김건태, 이부영이가 3명이 리더였어요. 이제 그때는 이 친북이라기보다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운동권에 네. 그런데 변방에 있던 민변의 변호사에 불과한 노무현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고는 곧바로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되면서 운동권의 서열이 무너졌다고 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해찬은 또 지금 문재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제 앞에 말한 1세대 3명이 물러난 운동권에는 그 다음 밑에 바로 세대는 이해찬이 운동권에 일찍 저 사람은 이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거의 내부예요. 민청년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권에. 그래서 이해찬이 문재인을 바라볼 때는 저 또 과거에 김건태 장기표가 노무현을 바라보던 것보다도 더한 노무현은 그 나중에 민변 활동이라도 좀 했지. 리얼하게 얘기하세요. 네, 그런데 문재인은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이해찬 대표님이 속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그럼 것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이해찬은 한마디로 총리를 할 때 그야말로 정권 2인자였어요. 노 대통령도 이해찬을 뭐라고 이렇게 못할 정도로 정권의 2인자. 한국에서 아마 총리 중에서 JP보다도 더 힘이 셌을 거라고 보여요. 이해찬이. 그런데 이해찬이 그 문의원이라고 하거나 문실장이라고 하거나 뭐 실현한 것처럼 최근에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찬이 문재인을 봤을 때는 이 문실장. 어디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평생에 내가 옆에 운동권에 전부 장악하고 닦는데 저렇게 이제 임종석이 불러다가 저리 하느냐. 또 이해찬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임종석이거든. 그래요? 둘 사이가 뭐 원한이 굉장해요. 이해찬은 주사파의 부분에 이해찬이 뭐 이번에 북한에 가서 이 국가안보법 이야기를 하고 뭐 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거는 이해찬이 큰 잘못을 했는데 이해찬까지는 주사파는 아니었어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밑에 임종석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사파화가 됐죠. 그런데 이해찬이 임종석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상당히 꼬리를 낮추고 정권의 구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이해찬 마음속에 칼이 사라지겠느냐. 이해찬 같은 성격에서 절대로 전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요. 저것이 문정권 지지율이 30%대만 떨어지면 제가 볼 때 아마 당이 선을 끌 거라고 청와대하고. 그래서 저런 부분이 앞으로 여권 내에 큰
이런 위험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위원회가 그 대학교에 겸임 조교수 겸 이렇게 강사를 했는데 그 경력을 2011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인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그 뭐 겸임 조교수나 강사 그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청와대에 자필 이력서에도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국회의원 된 뒤에도 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이 어떻게 대학교 교원 경력을 허위로 적은 사람이 교육부 총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회를 밀어붙였어요. 위원회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왜 저렇게 이 정권이 위원회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봐요. 그것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능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건데. 글쎄 저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노동부 장관도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이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이번에 진선미 의원이 여가부 장관 갔죠.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총리 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청문회 통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참사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과가 되고 또 더 이상 이제 그 국회의원이 아닌 믿을 만한 사람이 외부에 없지 않을까. 자기 코드에 맞는 다 코드 인사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보는 순수한 제 주관적 시각인데요. 대통령이 보면 여성을 장관으로 이렇게 하거나 총리를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좀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뭔데요? 남성 대통령이 여성을 그렇게 장관이나 총리를 시킬 때는 그 인물이 평균치 이상은 다 되더라. 한명숙 전 총리님 인물이 평균. 그게 더 지금은 저렇게 돼서 그렇지. 그 옛날에는 젊었을 때 옛날에는 괜찮아. 예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괜찮았어요. 나이 드신 모습만 생각해.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럼 진선미 의원도 평균 이상. 그래서 그것도 좀 내가 볼 땐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김영주 의원님도. 네. 그 농구 선수라 키가 크잖아요. 황 소장님의 그런가요? 예. 예. 아니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한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그런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뭐 외부에 예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왜 그러겠어요? 다 코드 인사죠. 그냥 말 잘 듣는.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잘 듣고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주신 것 자체에 너무나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유은혜 의원님도 운동권이냐고 여쭤봤냐면요. 뭐 이 바닥이 다 운동권에서 시작돼서 끈끈하게 올라온 인연이니까 당연히 운동권이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쭤본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운동권 인사, 운동권 특히 운동권이면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운동권 정치인들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합니다. 보면은 전혀 어떤 국가와 국민과 사회에 대한 지금은 더 이상의 어떤 투쟁적 시각 내지는 뭔가 그 부당한 어떤 강한 힘에 저항하는 거, 투쟁하는 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다 진일보한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현실에 운동권 얘기하는 정치인들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니 인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열정이나 투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유은혜 장관만 해도 볼까요? 저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걸로 운동권을 계속 내세우고 운동권을 무슨 벼슬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다면 아니 왜 본인이 전문성도 없고 무슨 교육부 총리가 되려는 생각을 10년 전, 20년 전부터 꿈처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신조나 소신이나 역량과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머지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이니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지금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안 맞는 게 너무나 스스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엔 아는 건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찍어주면서 너가 끝까지 버티고 이거 하나 먹어 이런다고 해서 끝까지 버티면서 저는 해맑게 웃는 듯한 얼굴 자체가 솔직히 좀 싫었어요. 원래 싫으면 다 싫어 보입니다. 아니 다 싫어 보이는 저도 게 아니라 싫었어요. 아니 정말 무슨 대한민국에 그래도 부총리 정도 되려면 그리고 본인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왔다면 정말 여자스럽게 웃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부총리 후보답게 본인의 교육 전문성이 어떻다 저렇다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으면 스스로 자리를 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 우리 강 변호사도 보니까 한 10년만 빨리 태어나서 운동권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완전히 운동권 스타일인데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운동권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태어나가 운동권을 안 하는 게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MB가 15년을 받아서요. 그 네, 재판을 네. 보고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뭐 대다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다 갔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결과에 대해서 이제 덤덤하게 봤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사실 그 법을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뭐 10년형 이게 민사가 아니잖아요. 형사거든요. 감옥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건데 10년, 15년, 20년, 30년. 박근혜 대통령은 확정된다면 33년을 사시는 건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게 형을 사는 게 10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그냥 애들 장난을 얘기하듯이 좀 들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통령 두 분이 뭐 15년, 구형 20년 한 분은 33년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진짜 지금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딱 현실에서 감옥에 가서 살아야 할 연을 지금 얘기한다고 치면 저는 솔직히 법조인의 시각에서도 이 각자 물론 사유는 너무 두 분 다 다르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각자가 다 15년을 선고받거나 33년을 살아야 할 법적인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예만 들어본다면 저는 정치적 책임은 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그 단순히 광장에 나온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만큼 실망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뭐 누군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들이 국회에 반영이 돼서 결국은 탄핵 소추까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 되시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얘기하실 때도 있었고 그거는 정치적 책임 대중이 실망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이것이 법적인 책임으로 가면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조금 달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법은 다르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그리고 사법부는 정치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연히 삼권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를 하고 정치권이 미친 듯이 날뛰어도 사법부라는 어떤 가장 그나마 객관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는 법에 따라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이 부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법부까지 심하게 건드리는 거는 저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어쨌거나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되지 사법부 압수수색하고 또 들쑤셔서 정권에 줄 세우는 거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진짜 국가의 근간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나라의 기본을 너무 많이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세계에서도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세계가 어떻게 바라볼까를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사법부까지 건드려진 마당에 MB 대통령의 어떤 형량이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33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죄가 한 17개인가가 돼서 33년이 됐는데요. 이 17개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직권남용죄예요. 직권남용죄. 근데 직권남용죄라는 죄 자체가 법조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잘 적용이 안 되는 죄예요. 직권남용죄, 강요죄 이런 것들. 왜냐하면 구성 요건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있기는 하지만 사례를 별로 찾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7개 죄 중에 절반 가까이가 직권남용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재량일 수도 있는 일들이 다 지금 형사 처벌화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자, 법적인 그렇다면 시각에서도. 이 MB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수십억에 그다음에 다스가 MB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판사가요. 그러면 MB가 15년이면 두 사람 사이에라도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두 사람이라면 이거 박근혜와 MB 사이에도. 사안이 다르죠. 예? 아니 근데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최순실의 무슨 뭐 승마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준 네네. 사람은 거의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을 제가 거부해서 말씀드린 그러는 게- 겁니까? 형이 아니요. 높은 게? 죄명만 17개 가까이이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 MB 전 대통령하고는 또 좀 다르고 뭐 직권남용, 뭐 인사에 개입했다,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보면 다르긴 하죠. 재단에 돈을 이렇게 냈다라는 부분에서 낸 기업인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도요. 네. 최순실 정유라 말도 조금만 남아 있고 큰 부분은 다 빠져나갔잖아요. 기업인들은요. 네. 그러면 뇌물에서 준 사람은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받은 사람만 남는 일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도 그랬고 이번에 신동빈 회장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 정말 법대로만 한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이 뇌물로 인정되면 그 뇌물 준 사람을 피해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뢰자거든요. 그러니까 예. 뇌물 준 사람이 증매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인 거거든요. 뇌물을 놓고 그런데 양쪽이 다 처벌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이 강요에 의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권력이 워낙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되게 되면은 이쪽이 가해자고 이쪽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뇌물이 아예 안 돼요. 근데 뇌물이라고 보면서도 기업인을 빼내는 방향으로 약간 그 피해자성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좀 강요를 받은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뇌물은 유죄인데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작하고 해가지고 기업인들은 내보내고 이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정말 정치적 어떤 영향력 그 뭐 여론몰이 이런 것이 없이 법대로만 한다면은 이 형사처벌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판결 이유도 선명해야 되고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꼭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좀 약간은 정치적 재판처럼 돼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형사처벌에 자의적인 이 잣대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다스가 MB 거였다 그러면 다스 문제에 대해서 이 뭡니까 검찰이 여러 번 조사를 하고도 그게 아닌 것처럼 발표했잖아요. 특검도 네. 그렇고요. 예전에 그러면 그렇게 말한 검찰이나 특검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참 특별- 지금 다 특별수사본부하고 특검은 그때 핵심이 다스가 MB 거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BBK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스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 대목에서 보면 김경준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다스가 MB 거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180도 바뀌는 거죠. 정권 바뀌니까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년 전에 그 검찰 특검 이 수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그 15년 형을 받을 범죄자를 풀어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가 심각한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도외시한 채 그냥 MB 15년만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인데 그 문정권이 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정권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자는 사람들은 평생 집권 안 하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100%? 그러면 그때도 자의적으로 해서 한 300년 엮으면 감수를 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법치가 무너지는 예, 법치가 무너지고 거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국민들 중에는 그 국민이 준 권력을 뭐 농단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국익 예를 들어 뭐 국가 세금을 뭐 왕창 빼돌렸거나 뭐 나라를 진짜 위태롭게 했거나 대외적으로나 이런 피해를 준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법적으로 이제 세월이 지났다 해서 180도를 검찰이 다른 방향을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끊임없이 측근들 왜냐면 물증이 잘 잡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측근들을 불러 조지는 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검찰들이 검찰 수사를 조진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계속 부르고 조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MB 대통령에게 연결이 안 되면 그럼 당신이 책임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세상이 바뀌면요 최순실 박근혜 이 특검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요 잘한 거는 뭐고 잘하지 않은 거는 뭔가 하는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도 이제 빠졌고 저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서 회복된다고 가능할 수 하더라도 대통령이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한 거 못한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논란이 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금 이번에 그 특검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명확하게 있다고 봐요. 어느 정권에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 안 될 거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뀌면 하면은 또 바뀌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뒤집더라도 그거는 정리는 해놔야 된다고 봐요. 정리는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지 않고 가면 보수 안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하고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잘한 것과 잘못된 것, 또 오해받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고 또 빠져나간 부분을 제가 봤을 때 3인방 문제가 많아요.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부분도 그것도 다시 정리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이 일에 대한 어떤 논란에서 보수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은 저는 어떤 정권이 들어오건 최소한 사법부만큼은 강단 있게 정말 법대로 아무리 대중과 언론 기사들이 다 A를 이미 죽일 놈 죽일 사람 이렇게 만들었어도 법대로 보니까 나 기록 보고 법정에서 증인 보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사법부의 힘과 신뢰와 독립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뭐 저는 불가능한 얘기. 그래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사법부의 있습니다. 독립성이 지금 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법부에서 투표해서 대법관도 이렇게 뽑든지 이렇게 자체 안으로 만들어야지. 차라리 그게 낫지 국회에서도 않을까 추천을 안 하는 게 생각해요. 낫다고 봐요. 국회에서도요. 그래도 평판사, 평검사, 검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평검사, 평판사들은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때그때 사건에 그래도 자신이 그 맡은 소임대로 하려고 하는 평검사, 평판사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누가 정말 사법부를 딱 독립적으로 강단 있게 지켜주고 가능한 법대로 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줄까라는 판단 제일 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판사들이 투표를 해서 뽑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투표해서 검찰총장도 뽑고 이런 식으로 가야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결국 검찰 조직이나 뭘 해도 사법부가 지금보단 낫겠죠. 지금보다 훨씬 나을 지금보단 거라고 보고 낫다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진짜 검찰이나 사법부는 함부로 좌지우지되고 건드려지면 안 되는데요. 너무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